2023년 내년에 집값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지금 위기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이제 아마 계속될 거로 생각은 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특히 작년 말 기준으로 작년 말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2022년도 이제 아마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이 실물 쪽의 공간 시장하고 금융 시장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건 부동산, 물건 또는 부동산 이런 건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융이라는 건 사람들이 이제 재화기 때문에 파이낸스를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사실은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금융 시장 둘 간의 영향을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만 본 것 같아요. 공간 시장만. 근데 이 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것도 투자처거든요. 투자처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에 들어간 에쿼티하고 매년 낼 수 있는 이자의 액수 같은 것들이 중요해서 제가 작년에 봤었던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크게 올 거고 거기에 맞춰서 기준금리를 올릴 거다 그렇게 가정을 했죠. 왜냐하면은 작년 말에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꺾일 기미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했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뭐 제가 맞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은 사실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약간 꺾였습니다만은 그래도 7%대, 6%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걸 유지한다는 거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정체로 간다는 거지 이게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 초에 미국 기준 거의 0%였는데 지금 4%까지 올렸고 내년에 아마 5%까지 올린 다음에 멈출 거라고요. 그럼 연과 오는 완전히 큰 차이예요, 사실. 그럼 그거는 이제 금융시장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그 과거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도 내년엔 정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보통은 금리랑 큰 차이가 그렇게 있지 않다. 왜냐면 또 이제 저금리였기 때문에 금리를 신경을 안 썼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금리를 영향을 받아요. 안 받는다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 부동산 학회 가서 뭐 금리하고 부동산 관계가 없다고 하면 망신당해요. 진짜. 절대 이건 믿을 수 있지 마시고 단적인 예가 2008년에 우리가 글로벌 위기 맞았을 때 우리가 기준금리가 5%였어요. 네. 그죠? 네. 샥 딱 터진 다음에 강남 가격 30% 떨어졌어요. 전국의 가격들이 다 떨어졌는데 기준금리 2%로 인하하니까 곧장 회복했어요. 그건 금리 임팩트예요. 그 6개월 동안에. 따라서 금리가 영향을 안 준다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 이제 가파르게 하락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 어느 수준까지 이게 떨어질까요? 이게 사실은 그 가격이 꺾인 거는 2021년 3, 4분기에 다 꺾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시는 아파트의 예를 들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한 3,000세대 또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25평이나 33평 동일 평형대의 가격 트렌드를 한번 보세요. 예. 대부분의 아파트가 11월, 11월에 고점 찍고 다 꺾여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하락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럼 내년에 얼만큼 꺾이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꺾였고 근데 편차가 존재해요, 지금 단지별로. 작년 최고가 대비 올해 8월까지 3,000세대 이상 서울시 네. 33평형이 평균 20%가 꺾였어요. 여기서 또 40%가 더 꺾이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 5% 꺾이고 어떤 데 30% 꺾인 데도 있어요. 거기서 다 같이 40% 꺾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회귀하느냐에 사실은. 그럼 제가 봤을 때 그 회귀하는 바는 서울의 경우요. 네. 평균적으로 2018년 4분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저의 비유예요. 네. 저는 이제 우리가 0%대 기준금리를 맞은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게 2020년, 2021년이고 그때 나타난 형상은 뭐냐면 모든 자산 가치의 폭등이에요. 부동산, 코인, 주식 다 맞아요. 그때 올라갔어요. 네.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완전히 안 좋았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버블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2020년과 2021년 버블은 그냥 날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2019년 4분기가 맞는 거고 거기서 얼만큼 후행하느냐인데 1년 후행한 거예요. 물론 그게 2021년 4분기 때 주택을 매수한 분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는 있겠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 4분기가 에서 1년 후행한 걸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후행한다는 거는 그럼 기준금리가 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더 그 전으로 또 회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3.5%까지 올렸을 때가 2018년 4분기인데 한 4%까지 올린다고 하면 2018년
그러니까 1분기, 2분기로 가요. 예. 그렇다면 그만큼 좀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 얼마나 꺾이느냐, 이런 부분을 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또 기사에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조금 핫한 둔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네.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또 생길지. 이게 두 개를 나누셔 봐야 되는데, 이게 미국하고 우리랑 좀 나눠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은행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 물가 관리예요. 90년대부터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절대 그 약간 긍정적인 뉴스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1970년대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 크게 와요. 74년에 한 10% 중반대까지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그때 기준금리를 13%까지 올려요. 그 다음에 1978년 수준에 좀 내려가요. 한 7, 8%까지. 사람들이 안심했어요. 근데 1980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 20%를 뚫어요. 미국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방심했다가 다시 가는 거. 따라서 이거 절대로 그냥 9% 갔던 게 17%니까 조금 있으면 기준금리 낮추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연준 담당자여도 이거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끝나는 데까지 기다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0.25라도 낮추는 순간 시장에 다른 메시지를 줄 수가 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리스크 관리가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6%도 약간 안 되는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했을 때 우리도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0이라고 했을 때 30이 주택 비용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사는 분들 보시라고요. 우리가 자기 생활 물가를 봤을 때 주택이 차지하는 비용이 과연 10%인가? 우리나라는 CPI에서 주택 차지하는 비용이 10%밖에 안 돼요. 본인들이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본인들이 주택에서 임대를 한다고 치고 각종 생활비를 한다고 했을 때 주거 비용이 과연 10%밖에 안 될까? 아니에요. 우리도 10%, 30% 돼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거기다 곱하기 1.2 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절대 우리가 인플레이션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수점에서 꺾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관리 가야 돼요. 한은에서도 지금 이창용 총장님이 지금 계속 스탠스 잡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봐요. 지금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기준금리 어느 정도 높여가지고 쭉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물가 관리를 잘못했을 때 가장 타격받는 건 중산층하고 서민이에요. 그 다음에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 활성화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 그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기준금리는 되게 힘들겠지만 높이 해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돼요, 지금. 예. 그럼 향후에도 조금 둔화가 된다 해도 거기에 혹해서 계획을 짜면 안 되겠네요. 예, 그럼요. 그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 다음에 정체로 쭉 가다가 낮출 거예요. 그 시간까지는 움직이시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부동산은.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언제쯤 이 금닥세가 진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의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거죠. 아파트에서 8억짜리 주택이 있었는데 그게 뭐 30% 떨어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5억 6천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그러면 5억 6천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개입이 없거나 정책이 없다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이 나와잖아요.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이 가격대는 난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퍼가 있어요. 하방 저지선이. 그게 6억이 될 수가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사실은 소득이 같이 가면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근로소득은 그만큼 못 미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상승해요. 그러면은 자기 소득 대비 30%에서 40%는 주택에 써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또 소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서울의 경우에 한 1억 원 정도 돼요. 이게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4인 가구가 남편과 와이프가 같이 일한다고 했을 때 1억 가능할 수 있어요. 사실은 평균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분들이 3천이나 4천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경우에 이제 본인들이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기지론이 이자가 뭐 3%가 될지 4%가 될 때 자기가 어느 정도 주택을 살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 7억 선에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서울의 경우에. 평균 1억이라고 봤을 때 소득이. 그렇죠. 예. 그럼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진정이 되려면 기준금리뿐 그런 것도 좀 서서히 좀 멈춰가는 부분을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거래량이 거의 역대 최저다. 예. 수도권이랑 이런 광역시 거래량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뭐 사실 뭐 수도권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비수도권의 경우 거래량이 문제가 아니고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느냐가 더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특정 도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네, 물량 많죠. 예, 그러니까 과거 10년
매년치 평균으로 1년에 13,000채씩 공급됐어요. 그게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올해하고 내년에 거의 3만 채씩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뭐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가 다 그래요. 올해 내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급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거래량보다는 미분양이 얼마큼 쌓이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도권은 지금 제가 9월 거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 1000건이 안 돼요. 907건인가 그렇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몇 건 정도 일반적으로는 한 3, 4천 건 되죠. 서울이. 예. 그러니까 5분의 1을 된 거고, 이게 약간 무서운 건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2008년을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는데 네네. 2008년 3분기에 리만 사태 딱 터진 다음에 거래량이 완전 급감했어요. 강남도 100건 정도, 그러니까 100건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기준금리 2% 내리면서 곧장 회복해요, 거래량이.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작년 12월부터 거래량이 계속 없어요. 네. 그 앞으로도 계속 없을 가능성이 높아서 2008년 위기하고 지금의 위기는 레벨이 달라요.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부동산을 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살만한 가격이 아니다. 그게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어. 아니, 살만한 가격을 아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라는 게 사실은 수요를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거래량이 이 정도로 없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수요라는 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살 사람의 수도 중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가 1000만 명일 때 2000만 명이 되면 와, 매수가 2배가 된 거죠. 수요가 2배가 된 거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자꾸 그 까먹는데 수요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제 소득이 1억 하다가 갑자기 유튜버 돼가지고 100억 한다. 그때는 그냥 시그니를 잡아요. 근데 내가 1억 갖고 그걸 잡느냐 못 잡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 보면은 소득 측면에서 봤을 때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왔는데 근로소득이 그렇게 못 따라가요. 네. 그 말씀 뭐냐면 가처분 소득이 줄었어요. 처음에 투자할 만한 에쿼티 자체가 작아요. 그죠? 두 번째는 이자가 뭐 주담대 보시면 아시겠는데 2%대에서 3%대 잡은 분들 계세요. 지금 맥시멈 8% 나왔고 평균 6%예요. 과거보다 2배 더 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금융의 문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살 주택은 많아요. 지금 금마이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 물건은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수요가 없는 거예요. 소득도 낮고 자기들이 봤을 땐 그 가격 너무 비싸고 미래의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죠. 예. 이제 그래도 이제 무주택자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젠간 또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네. 또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뭐 신호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언제 상승을 멈추고 하락으로 가느냐 조금이라도 그게 아마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라는 것이 사실 매수를 뜻하는 거기 네네. 때문에 이것도 항상 월별로 보지 마시고 분기별 또는 최소 연도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터지는 시점에 나와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13년 1월이 사실은 저점이었어요. 그때부터 네네. 쭉 가다가 2016년부터 폭등이 시작이 돼요. 2015년하고 16년에 연도별 거래량을 봤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매수가 한번 붙어가지고 폭발한 시점, 그 전 대비.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시그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매도 호가 데이터,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계속 마킹하셔야 돼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가급적 본인이 사실은 주변에 1000세대 또는 3000세대 왜냐하면 대수의 법칙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25평 또는 33평만 네. 보세요. 나머지는 보시지도 마시고 왜냐면 그게 제일 평형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상승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전 시기에 거래된 것보다 제가 높을 때 이것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높다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확인한다면 네이버에 나오는 그 매물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이버 호가 매도 호가 보시면은 거래된 가격보다 내가 매도 호가를 높이 나는데 하락기에는 그러니까 거래 가격보다 매도 호가가 더 낮아요. 빨리 팔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보셔야 될 거는 같은 평형대의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보세요. 매도 호가의 최저가를 주 단위로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해가지고 계속 마킹을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대비 매도 호가가 최저가가 낮아요. 근데 네. 이게 나중에 붙다가 뚫는 시점에 있을 거예요. 그때가 사인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 매도 호가 데이터라는 거는 네이버에 저장되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날아가요. 맞아요. 예. 네. 그럼 그게 진짜 가치 있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때 본인이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대단지여야 되는데 소형단지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단지는 작기 때문에 거래 케이스가 없어서 매도 케이스도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시장을 잘못 읽어요. 1000세대 이상 3000세대.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그 엘리트 있잖아요. 잠실의 엘사 그 송파, 리첸시, 네. 예, 송파. 거기는 15,000세대고 거기서 33평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매도가 최저가라는 거는 그게 서울 전체를 그 대변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입지 외에 좀 어떤 부분을 좀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네. 올라갈 때 보면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특히 제가 첫 번째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 여러 가지 뭐 경매하지 마라, 뭐 청약 너무 매몰되지 마라, 뭐 싼 거 사려고 하지 마라. 이거에 주된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시간 낭비하지 마라? 네. 더 쉽게 풀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많은 네. 사람들이 상승장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요. 그게 뭐냐면, 자, 첫 번째, 입지. 그러니까 입지를 분석을 막 해야 되죠. 상승장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사야 될 거를,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막 입지 분석을 그렇죠. 하죠. 분석을 해서 A를 사야 될까요? B를 사야 될까요? 막 고민하고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 다음에 뭐 임장도 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갔더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기 물건도 툭 튀어나와요. 야,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야 되고 저것도 고려해야 되고 막 이렇게 다 보다면 이게 선택해야 될 것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못 해요. 사람들이 결정장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꾸 결정을 조금씩 미루죠. 좋은 걸 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올라버려요. 걔네들이 올라버리고 문제는 뭐냐? 이 당시에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 그거보다 낮았던 내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물건들이 있어요. 얘네들마저 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가격이 같이 올라버렸어. 그 다음에 청약하잖아요. 청약. 네. 청약 준비하는 분들은 이때 상승장에서 스스로 무주택을 계속 고수하게 돼요.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중요하잖아요. 청약 그렇죠. 점수, 그렇죠. 가점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돼요. 그럼 무주택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을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상승장 때, 야, 내가 봤더니 얘는 올라갈 것 같아. 근데 나는 청약을 노리고 있어. 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원하는 청약 현장이 있거든요. 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그거 나올 때까지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너만 나와라. 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막상 나왔는데 분양가가 막 비싸요.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 그러면 결국에는 무주택자로 상승장을 다 마무리하는 거죠. 경매 이제 상승장 때, 야, 이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싸게 사야지. 경매 준비합니다. 경매 공부 이제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경매 공부하면 몇 년 걸립니까? 2년 걸립니다. 최소한 경매 공부만 2년 걸려요. 경매 공부 이제 끝냈으니까, 야, 이제 입찰 들어갑시다. 입찰 들어가면 바로 낙찰 받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낙찰 받는데 수년 걸려요. 그러면 이미 경매로 받는데 또 시간이 또 상승장 이렇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싼 거 이제 사려고 노력하는 분들. 상승장 때 많은 실수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상승장 때 막 갑니다. 부동산 가가지고 물건들이 막 나와 있잖아요. 싹 있으면, 자, 여기서 금매 주세요. 금매나무 연락 주세요. 난 이 가격에 절대 못 사. 이러고 갑니다. 상승장에선 그게 안 통할 수 금매 절대 안 나오죠. 연락 절대 안 옵니다. 네. 백날 기다려보세요. 연락이 오나. 금매 나오기를 명함 막 뿌리고 다녀요. 금매 나오면 연락 주세요. 내가 무조건 돈 쏠게. 가면은 연락 절대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통된 이 사람의 이 유형의 특징이 뭐냐? 다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상승장이다. 그러면은 스피드가 중요한 거네요? 스피드. 지금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그냥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승장이 이게 초입인지 아니면 거의 진짜 작년 하반기처럼 거의 꼭지점인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안 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파트 사이클이라는 걸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빠져 있냐? 입지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왜냐? 계속 사이클을 공부하니까. 모르니까 사이클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입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입지 공부가 아니라 그 흐름, 사이클 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게 사이클 공부예요. 이 흐름. 그래서 상승장의 지금이 상승장의 초입이냐 아니면 상승장의 중반이냐, 상승장 뭐 거의 끝 무렵이냐, 이거를 공부를 해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상승장이다. 그러면 진짜 제가 2030년에 눈 감고 사세요라고 했잖아요. 눈 감고 사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때는 그겁니다. 어차피 상승 흐름이 왔으니까 네. 아무거나 사도 오르고 이왕이면 또 이제 좀 더 좋은 거 내가 갈 수 있는 그렇죠. 좋은 거를 사면 그러니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입지 분석하고 이러다 보면 눈높이가 높아져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는 물건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물건을 보게 되면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이 하찮게 보여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교되니까. 제가 좀 그거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보러 다니면 단점이 있어요. 눈이 눈높이가 높아져.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돌아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봤는데 이 집의 이 구조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난 이거 못 사겠어. 그럼 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는 이제 만족이 됐어. 근데 다른 안 좋은 것이 또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나는 이것도 만족하고 싶고 이것도 만족하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다른 걸 C를 찾아가죠. 그럼 C에서 이제 A와 B를 만족했는데 또 다른 C가 또 안 좋은 게 또 튀어나와요. 진짜. 그러다 이렇게 보면 되는 시간이 지체되고 오히려 그 아이들은 또 이미 더 올라가 그렇죠. 버리고 그래서 살 수 그러면 없게 그냥, 되고. 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뭘 사냐? 내가 제일 뭔가 Z급으로서 Z급을 이제 사야 되라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지 분석이 아니라 사이클 분석을 해야 되고 그 사이클 중에서도 상승 초입기가 언제인지를 알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상승기 초입에 나타나는 신호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미분양이 줄어든다던가 전세난이 난다던가 네.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그렇죠. 된다. 그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느냐 이 부분과 미분양의 이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고 있어서 이제 곧 소멸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저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지금 전세가율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전세가율 중에 네. 매매가가 하락폭이 너무 커서 네. 전세가는 요만큼 빠지고 매매가는 이만큼 빠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요거 그게 말씀해 조심해야 될 게 항상 전세가율만 보면 안 되고 전세가율이 높으면 일단은 관심에 두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가가 올라가서 밀어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 여기서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는 거예요. 좁게 본다는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아니면 지역을, 관심 있는 지역을 되게 시장을 좁게. 전체로 봐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거잖아요. 숲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높고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옆 동네를 봤더니 여기는 전세가율도 좀 아직 다 안 올랐고 전세가도 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전세가가 더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기서 임차인들이 왔다가 전세가가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를 포기하고 여기로 가면 되잖아요. 옆에 바로 대체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생활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권이라는 이 바운더리에 이 큰 지역을 봐야 그래서 이 지역 전체의 전세가율과 전세가가 올라가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같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이것만 보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여기는 원래 이런 지역이었어.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아직 지금 막 전세가가 올라갈 준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전세가율 높고 전세가가 지금 올라갈 것 같아.
잠깐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지속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옆 동네로 넓혀보면 그게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난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지역 전체, 시장 전체가 그런 상황에 돌입해 있어야.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지를 아무리 눈을 돌려봐도 선택지가 없을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어야 바로 비로소 이제 상승이 온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게 어디 특정 한 지역만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항상 제한이 있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항상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손해를 많이 보냐 안 보냐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임차로 들어가지만 여기 임차료가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비싸. 그럼 옆 동네를 보잖아요. 옆 동네 봤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싼데? 그럼 내가 굳이 여기를 갈 필요가 있어? 일로 가야죠. 가면 되잖아요. 약간 출퇴근 거리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예를 들어서 분당이 전세가율이 많이 올랐어. 네. 비싸졌어.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아래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올라가고 있고 비싸. 네. 또 내려서 영통구까지 가는데도 여기도 비싸고 올라. 그렇죠. 이러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그러면 이제 선택지를 내가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그러면은 결국엔 제자리에 눌러앉게 되거든. 대안이 없을 때는 여기도 상황이 똑같고 저기도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은 이때 안 옮기고 올려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려달라고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이걸 회피할 수 있는지를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봤을 때 대안이 있으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거죠. 단순히 전세가율이 높아서 이게 하나의 그런 신호가 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전세가율도 되게 여러 가지로 그렇죠. 다양한 요소까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네네. 있네요. 이렇게 긴 하락장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때 부동산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분이 가장 위험해요. 네. 이런 분들은 거의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부동산은 계속 하락할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끝없이 하락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 진짜 떠나죠. 그럼 반드시 상승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지금 누구나 지금 뭔가 부동산에 관심 있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바닥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에 관심을 끊는 분들은 바닥을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에 휩쓸리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바닥 시기에 매매 시장을 보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데 매매 시장은 분위기가 계속 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절대 매매 시장을 보면 올라가는 시그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떠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싸게 살 수 있어. 본인을 과대평가하는 거죠. 그분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제 사냐? 상투 때 잡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락장 때 부동산에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을 놓잖아요. 지금 상황,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상황을 2년 정도 지나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유튜브가 있는 세상에서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나는 적절하게 대응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생각할 텐데 그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학습 효과는 제가 1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학습 효과 진짜 1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아는 것과 확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제 개인 채널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목적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는데 아는 것과 확신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이 왜 도움이 안 되냐? 정말 많이 도움이 되죠. 그거는 평상시에 아는 거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세요? 아는 것대로 행동했을 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손실이 없으면 그거대로 행동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근데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아는 것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는 것대로는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다 쏠려 있어요. 그럼 이때 어떤 선택을 하냐? 대부분 다 이쪽 방향을 선택해요. 그게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상승장에서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승장에서도 제가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때 다 상승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 그쪽 방향으로 생각하니까 그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몰라서 그러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명언도 있고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그때가 환희거든요. 그때가 팔아야 될 시점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나만 여기서 빠져나오면 나만 이상한. 팔려고 했던 사람 중에 다 주변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쳤냐 너. 지금 혹시 지금 공포에 살아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 시장은 아직 공포의 시기는 아닌 건가요? 저는 이 명언을 제가 많이 쓰긴 하지만 아주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가요? 왜냐하면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공포를 느끼는 게 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명언이긴 하지만 지나고 나면 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로 가면 절대 모르는 그런 명언인 거예요. 애매모호한 명언.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정말 싫어요. 저도 이거로 기준을 가지고 뭔가 해봤지만 지금 느낌에 이게 바닥인 것 같은데 더 바닥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이 공포지만 더 밑에 1층 밑에 지하가 있고 지하 밑에 심도가 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것과 확신이 다른 거는 바로 이겁니다. 아는 거는 지금 공포를 느끼는 이 정도가 아는 거예요. 확신은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사이클 공부를 하는데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를 해요. 하기는. 근데 저와 옛날 명언들의 차이점 뭐냐? 변곡점에 있어서 정확한 어느 정도 확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느냐 아니면 추상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옛날 명언들이나 옛날 사이클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아주 추상적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 모르는 그런 기준. 이거는 사실 거의 현실적으로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극복하려고 연구를 했고 노력을 했고 그걸 어느 정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는 이런 걸 보세요 라고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게 거의 우리나라 부동산에는 들어맞습니다. 이제 언젠간 뭐 틀리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맞아왔고 지금 연구한 이론대로 가면 맞을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일단 따르고 틀릴 때까지는 가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뭐 하락장이 길게 가더라도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관심을 계속 갖고 절대 떠나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추후에 다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 네. 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개인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할 때 네. 지금을 보면서 구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인플레가 온다. 인플레 시대다. 그럼 인플레에 관련된 포트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둔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상황이 바뀌는데. 근데 인플레 둔화 꽤 오래 걸린다며. 네. 우리 포트가 시계열이 3달짜리인지 6개월짜리인지 1년짜리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포트폴리오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플레만을 바라보면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인플레 이후에 있는 시나리오도 생각을 하면서 자산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케이스는 보통 대부분 다 어떻게 가냐면은 인플레 왔다면 원자재 몰려가고 그러다 이제 130불에 막 원자재 들어갔다가 꼭지 잡고 이런 케이스만 그러니까 뒤따라 들어갔다가 항상 망하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실 게 아니라 미래의 시나리오들을 갖다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미래에 닥쳐올 시나리오에다가 이렇게 조금씩은 좀 쟁여두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지금을 보시는 것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지금의 비중과 미래의 비중을 나눠 놓는데 시간이 가면서 지금의 걸 줄이면서 미래의 걸 올리는 그런 전략이 좀 낫지 않겠나 그런 조언 드려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하나에 몰빵하지 마라. 네네. 몰빵하지 말고 지금 국면이 변화하는 걸 감안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라. 네, 그렇죠. 요거네요. 네네네. 지난번에 이제 저희 방문해 주셨을 때 주식, 채권, 원자재, 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면 요런 것들 요 4가지를 다 같이 담아가면 되는 걸까요? 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를 담는다는 얘기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위기 상황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외환위기 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거는 언제 어떻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일종의 보험 같은 겁니다. 네, 네. 보험은 다치기 전날 가입하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제 다칠지 알 그렇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 위기가 혹시라도 찾아올 수도 있다. 뭐 10년, 20년 안에 위기가 한 차례 닥쳐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닥에다가 달러를 적립식으로 조금씩 깔아놓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 것 같아요. 네. 다 죽을 때 혼자 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금이라는 놈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강해지는 시나리오는 미국이라는 유일한 성장이 꺾이게 됐을 때는 금이 눈을 뜰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 꺾이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꺾일 가능성이 예를 들어 5%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 자산의 5%를 그렇네요. 금을 까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 외에 이제 주식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을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예금을 묶었는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 예금은 손해보는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하면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갈까요? 그게 아니라 언젠간 내려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이야 채권의 비중을 살짝 줄여놓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가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채권의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을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좀 얼리 어답터? 네. 조금 빨리 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장기채를 조금씩 사기 시작을 하세요. 그 진짜요? 은행에서 예금을 하실 때도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도 막 5년짜리 정기 예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어차피 그러냐면, 나중 생각하면. 그렇죠. 나중을 생각하면 언제가 고점인지 모르지만 머지않아 고점 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5년짜리 정기 예금을 조금씩 담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항상 안 좋고 항상 좋고 이런 자산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이제 비중을 조금씩은 두고 가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뭐 주식 자산 같은 경우도 뭐 제 생각엔 전통 투자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로 일정 비중 정도는 우리가 투자 자산하고 말씀드렸던 금이나 달러 같은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깔고 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에 채권 막 사람들이 관심 엄청 많던데요. 많죠. 네, 막 올라가니까 채권만. 네네. 이게 이제 금리가 얼마 정도 지나고 나면 고점을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고점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네. 거의 다 온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충분히 그럴 상황이네요, 지금. 예, 이 얘기를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당장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고점일 가능성 10% 정도 될 수 있지 않아? 그러면 10%만 담아놓으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면서 그런 자산들을 까는 게 어떠냐? 이런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에 뭐 제일 핫한 투자 상품은 예적금. 네. 네, 그렇죠. 네, 저도 들었어요. 얼마 네네. 전에. 예. 네. 금리가 정말 제 기억 속에는 저는 이제 2010년대 30대를 보내가지고 2010년대는 저금리의 시대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예금 금리가 되게 낯설어요. 물론 어릴 때 막 학교 다닐 때 본 적은 있지만 네네. 그래서 와 진짜 이렇게 금리가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기도 하는구나. 네네. 저랑 비슷한 생각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예적금 현금 비중 늘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예적금을 우리가 이제 이게 현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나의 투자 같은 케이스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5%씩 주면 현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금금리 5% 막 나가는 것들도 네.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금도 마찬가지로 현금형 예금이랑 그다음에 약간 투자형 예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용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현금형 예금이라는 건 단기 예금입니다. 네. 초단기에다가 예금을 붙여버리는 방법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은 지금의 금리가 굉장히 높은데 이거를 그래도 오래오래 해먹을래라고 하면 긴 예금을 갖다가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쪽 끝을 가는 겁니다. 초단기하고 초장기를 이렇게 쫙 벌려버리는 케이스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예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아니 그러면 그냥 긴 것만 하면 되지 않아? 근데 짧게 현금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래 유지가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어쩌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자산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5년짜리 예금 깨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금 같은 것들도 우리는 분산 투자의 대상으로 고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야, 진짜 현금 쓰레기란 소리 듣던 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완전 킹이에요, 이제. 네, 그렇죠. 올해 주식이랑 부동산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당분간 좋아질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분위기 보니까. 네네. 금리 인상 끝나거나 금리 인하 시작되면은 다시 주식, 부동산 괜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부동산을 건드리는 거는 금리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뿐만 아니라 심리도 마찬가지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엄청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좋았던 적도 있었고요.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적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갖고서 이게 부동산의 판을 바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느냐. 너무 버블이라고 한다면 금리를 내려도 일본은 나중에 금리 내리는데도 부동산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약간 볼 때 금리만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금리가 예를 들어서 동결이 된다, 인하된다라고 할 때 당시에 그 자산들의 상황 이런 것들 뭐 주식으로 따지면 밸류에이션 이렇게 네, 이제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 네, 그렇게 조언을 드려봅니다. 네. 저도 되게 동의합니다. 네네. 동의하고 주식 시장은 또 어떨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 시장도 결국에는 그 자체의 밸류에이션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오면 네. 돈을 풀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거든요. 근데 경기 침체가 왔는데 돈을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면 주식 시장에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오면 주가가 오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 되게 그렇죠. 많은데. 그 돈을 뿌려야 되니까. 근데 네.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강하면 돈을 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지금 돈 푼다고 하면 난리 나겠죠. 네,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양적 완화한다고 하면 욕 엄청나지 않을까요? 네, 진짜 장난 아니겠죠. 그럼 물가는 하늘로 뛰겠죠. 네, 네.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을 때는 이 경기 침체가 좋은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로바로 때려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사실은 그걸 이제 선반영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와서 충분한 가격적 조정이 일어났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금리 낮아지면 주가는 오르고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다. 그러니까 주식의 고유 가치를 보는 네. 그 본질적인 거가 먼저인 것 같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예. 그렇네요. 요즘에 방송이나 이런 거 보다 네네.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주가는 오르고,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네네. 경기 침체가 오히려 오고 나서 뭐 2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올랐다.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가운데 돈 풀기가 껴 있어서 그런 그렇죠. 거죠. 예, 어김없이 풀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과거의 패턴이 앞으로도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금리 인상 끝나기 기다리는 분들이 네. 이런 거 같거든요. 뭐 위기에 부자난다. 네. 네, 그리고 위기가 오면 어김없이 또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 때 주식으로 돈 버신 분들도 꽤 많고. 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는 것 같아요. 초저금리 시대, 그렇게 금리를 확 내리는 시대가 곧 기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올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올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좀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저금리 시대라는 얘기는 초저금리가 계속 이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저금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속 이어질지는 또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40년 동안 못 보던 걸 봤거든요. 네. 그럼 인플레이션이 뭔지 알았어요, 이제.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는 돈을 그렇게 풀 때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네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인플레이션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코로나 때처럼 돈 푼다고 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미쳤냐고 하겠죠. 무서워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네. 진짜 코로나 때처럼 만약 그렇게 돈을 풀고 그렇게 금리를 인하하면 야, 그럼 인플레 오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하나의 심리예요.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먼저 사야죠. 마스크 그러네요.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입도 선매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초저금리가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초저금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인플레는 없어졌어라고 봤었던 게 예전이었다면 또 오는 거 아니야? 작년에 봤던 괴물인데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또 올 수 있을까?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옛날처럼 초저금리가 일방향으로 계속 안정이 될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럼 맞아요, 인플레가 맞아요. 또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도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 아예 안 갔던 사람이 있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재발이 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재발이라는 이 추이를 한번 조금 더 보고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0년대에 제가 네. 뭐 예금하거나 하면은 네. 급여 통장 만들고 그러면 이자 얼마냐고 물어보면 뭐 1.4%. 네. 근데 지금 심지어 직전에는 막 0.3% 막 이랬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금리가 그냥 원래 이런 건 줄 알았었어요. 네네. 관심 없을 때는. 근데 최근에 밥 먹고 지나가는데 정기예금 특판 해가지고 막 농협에 6%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6%요? 네.
그 농협이라 그런지 뭐 하여튼 네. 6% 붙여놨더라고요. 네네. 뭐 한시 판매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거 보면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네네. 그거 보면서 느꼈던 거는 초저금리가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네.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옛날처럼 그냥 금리 1%, 0. 몇 프로, 1%대 금리가 뭐 5년, 10년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다.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부장님 이거 그 처음으로 이런 경제 공부 하신 게 언제부터세요? 2004년부터 했었어요. 되게 오래되셨구나. 아, 네네. 오래 진짜, 보긴 했는데 진짜 역시 잘 오래 보는 해야 건 아닙니다. 되는구나. 오래 봐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은행에서 네. 창구에서 이제 펀드 판매 같은 게 시작이 될 때 네. 그때는 신입 직원이어서 창구 직원 하실 때요? 예, 창구 네. 직원이었는데 이제 네. 신입 직원이어서 네. 예, 저기 사람마다 너는 대출 예, 공부해가지고 예, 발표하고 뭐 누구는 예금 그 공부해서 네, 발표하고 예, 예. 뭐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금이나 대출이나 옛날부터 했던 거라서 이거는 사실 공부를 할 게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네. 보통 선배들이 그거 하고 저같이 이제 좀 말단한 신입 빡센 직원이니까 너는 저 펀드 한번 해봐. 아,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공부해가지고 발표하고 그래서 근데 신입 직원이니까 네. 잘하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오버해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자료를. 아. 근데 그거 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진짜 대단하시다. 아닙니다. 이게 실력이 쌓이고 쌓일수록 이제 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고 네네. 사실 04년부터 공부하셨으면 20년 된 거잖아요. 거의. 거의 그 정도 됐죠. 예. 그리고 또 은행에서 또 근무하셨고 아, 네. 그 실제로 주변에 부자들이 많으세요? 만나는 기회는 있죠. 혹시 예. 그 사람들 보면서 이래서 부자 되는구나 싶었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데 네. 개인적으로는 놀랬던 케이스가 뭐냐면 네. 상대방의 말을 되게 경청을 하세요. 아. 근데 경청을 하면 네.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밌게 들어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더 많이 말을 하게 네, 돼요. 네, 그러면 네. 그만큼 더 정보를 빼내게 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모를 리가 없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대요. 그런가요? 뭐 이러면 네. 미국 금리 인상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네. 알고 있을 것 같은데도 막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죠. 막 되게 호기심에 넘쳐서 네. 들으세요. 네. 그럼 더 이 말하는 사람도 또 뭐랄까 신이 신이 난다라기보다는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더 얘기를 많이 해주고 네. 싶은 말이 통한다 싶으면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더 많은 정보를 드려요. 물론 그걸 갖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경청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상대방한테 좋은 기분을 줄 뿐 아니라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되게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뵀던 분들은 되게 높고 돈 많이 버시면은 무시할 것 같지만 네. 되게 고민해서 많이 들으시거든요. 네. 상대가 말을 많이 하게 하시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진짜 경기 침체가 올지, 온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강도로 올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스탠스에서 경기 침체가 23년에 안 온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굴지의 연구기관들이 뭐 공공 민간 할 것 없이 모두가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는데 그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게 더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이라는 타이틀로 책이 나오는데 이제 경제 전망의 고유한 의미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몇이 될까요? 이 질문이에요. 내년 경제 성장률은 예를 들어서 1.9%입니다. 네. 1.7%입니다. 이게 경제 전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숫자를 제시하는 게 경제 전망 보고서예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이 책을 10월 말에 냈는데 1.9%로 제시를 했습니다. 내년 네. 성장률. 네. 그리고 KDI가 그 바로 다음 달에 1.8%로 낮춰 잡았어요. 네. 그리고 12월에 한국은행이 1.7%로 또 낮춰 잡았어요. 물론 기관마다 스탠스가 다르지만 네. 그냥 스탠스가 같다라고 전제해 보면 네. 시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준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로 봤을 때 2%가 잠재 성장률이에요. 잠재 성장률의 개념은 예를 들어 이 정도 등치면 요만큼은 먹어야지 이런 느낌. 이게 뭐냐면 그 나라의 인구나 산업이나 경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2% 성장하는 게 맞아. 그러나 여러 대외적인 요인이 있을 때 그거 이상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그거를 밑돌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면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돌면 그게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그게 경기 침체의 개념이에요. 2%를 밑돌면. 그럼 23년 경제 전망 자체가 네.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뭐 굉장히 큰 겁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23년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경기 침체의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경기 침체가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역시.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는 다른데 그래서 구분 한번 져볼게요.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동안 경제 위기를 4번 정도 경험했어요. 첫 번째가 1980년이에요. 그때 마이너스 1.6%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면 무조건 경제 위기예요. 예, 마이너스 성장하면. 그러면 전년보다도 오히려 키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한 애인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1.6%. 이게 오일 쇼크의 충격이에요. 그리고 1998년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숫자를 경험한 적이 또 없어요. 그만큼 충격. 엄청 충격인 거고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5.1%는 거의 전쟁인 거예요. 다른 나라로 치면. 전쟁이 있을 때 이런 충격이에요. 예. 거의 경제 전쟁 수준이었죠.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가 0.8% 성장했어요. 플러스 성장했어요. 근데 1%가 채 안 되니까 네. 경제 위기급 이렇게 반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7%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제 위기 4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 경제 위기 4번을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이 제일 안 좋아요. 전망치로 봤을 때. 네. 이런 걸 경기 침체라고 해요. 그래도 1%는 넘는데 네. 2%가 채 안 된다. 그러면 경기 침체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고요. 22년 올해는 2.2%예요. 전망치가. 네. 한국은행의 전망치가. 네. 2.2%면 그래도 둔화, 침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둔화. 좀 어려운 국면, 둔화. 경기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게 경제가 항상 순환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 순환하는 모형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상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에 어느 위치에 와 있나 항상 따져가면서 살아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항상 순환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을 우리는 expansion, 확장기 혹은 growing, 성장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지는 걸 우리는 recession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게 둔화입니다. recession. 그리고 여기서 더 꺼지는 거 depression. 이 둔화에서 이게 침체예요. 침체. depression.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로를 향해 올라오는 걸 recovery, 회복기라고 해요. 그리고 회복을 지나서 또 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는 걸 다시 expansion. 이 경제가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 국면 또 둔화 국면 그러다가 이제 워터 슬라이드 타면 네. 여기서 쭉 내려오죠. 이게 리세션이에요. 둔화. 그리고 여기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요. 그게 침체죠. 물속에 맴도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이제 나오기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리커버리. 다시 수심을 드러내면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22년은 어쩌면 이 둔화기고요. 23년이 본격적인 침체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한국 경제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네. 세계 경제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어요. 세계 경제, 글로벌 리세션이 오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했을 때 IMF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통 합니다. 그러면 22년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2%고 23년이 2.7%예요. 이 두 개의 숫자는 기준선을 3.5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그럼 3.5가 평년 성장률이니까 세계 경제에. 그럼 이걸 밑도니까 올해는 둔화예요, 둔화. 그리고 3%보다 채 안 된다. 2.7% 내년.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리세션이 실제 진입하는 구간이고요. 미국도 IMF가 미국 경제를 지난 10월에 1%로 전망했어요. 미국 경제를, 23년 경제를. 네. 근데 어제 그저께 페드에서 우리 경제 전망치를 발표했죠. 그게 0.5%예요. 그럼 0.5% 미국 경제 성장률은 이게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다들 경기 침체로 전망한다고. 제가 지금 거론한 것만 해도 다 공식적인 연구기관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은행, KDI,
뭐 IMF, 페드 다 이런 공식적인 기관들이 자국을 혹은 세계 경제를 혹은 자국 경제를 다 이렇게 경기 침체로 전망하고 있다고요. 제가 엄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 오는 거 맞아요. 그렇게 바라보시고 다만 경제는 생물이니까 뭐 또 다른 좋은 요소가 등장해서 그게 수정 조정될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경기 침체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게 맞다는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는 이제 경기 침체 시나리오는 네.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제가 숫자로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정말 그런 안 좋은 숫자가 왜 나올까 하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주로 기업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이 금리를 부담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부실 기업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리고 도산합니다. 그건 글로벌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도산할까? 기업들이 우리 재무 구조가 이 전체 자산 중에 일부 자본금이 있잖아요. 그 자기 자본이 있고 타인 자본이 있죠. 네. 자기 자본이 뭐예요? 이게 주식이에요. 타인 자본은 채권을 발행해서 돈 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자기 자본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뭐 해야 돼요? 타인 자본을 빌려야 돼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데 돈 빌리기가 좋아요, 나빠요? 어렵죠. 나빠요. 그러니까 살림살이를 줄여나가요. 그게 허리띠 졸라매기예요. 구조조정. 예, 구조조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치솟았어요. 물론 너무 치솟아서 10월 정도부터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뭐 체한 펀드를 조성하거나 대응책을 강구했어요. 그나마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만 떨어지고 이 회사채 금리는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채권 금리가 이게 높다는 것을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높은 금리로 채권을 발행해도 사줄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투자자를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3년에 회사채 만기가 54조 정도가 도래요. 상반기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했고 발행한 만기가 도래되는 규모가 그만큼인데 그만큼을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가 도래됐으니까. 그러면 갚으려면 보통 기업들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갚는 방식, 이걸 차환 거래라고 합니다. 차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해도 못 찾으니까 발행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행했는데 미매각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기업의 주가도 또 조정돼요. 야, 이 기업은 탄실한 기업인 줄 알았더니 뭐가 부족해서 자꾸 미매각되고 있어.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아, 여기 빼야겠다. 팔죠. 주가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결정이 뭐예요? 부도로 갈 수는 없으니 한 가지는 자산 매각이에요. M&A. 그럼 M&A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요. 사업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럼 이들이 아까 제가 명목소득은 유지될지라도 실질소득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명목소득마저도 줄어들면 그래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기업들도 어려워진다고 했죠? 이 금리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게도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취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700만 명 정도 돼요. 그럼 2,700만 명 중에 약 2,000만 명 정도, 2,100만 명 정도가 근로소득자예요. 임금 근로자. 월급 받는 거야. 월급 받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기업으로부터 월급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기업이 어려워지면 나의 월급도 나의 자리도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영업자는 괜찮을까요? 나머지 600만 명은 괜찮을까요? 같이 힘들죠. 삼성전자라고 괜찮나요? 삼성전자 화성 그 반도체 사업부 화성에 있습니다. 거기 완전 시골 같은 분위기예요. 시골인데 그 삼성전자 캠퍼스만 딱 있고 주변에 이렇게 뭐 식당이나 편의점 있고 그리고 횡해요. 그럼 여기 규모가 줄거나 뭐 아니면 외식 같은 걸 줄이거나 회식 같은 걸 줄이거나 그 앞에 식당은 그런 거예요. 이게 연쇄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경기 침체가 오는 시그널들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야 이런 와중에도 고용 탄탄하지 않습니까? 경기 괜찮지 않습니까? 원래 고용 침체는 늦어요. 고용 침체는 선행하지 않아요. 후행해요. 원래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 회사가 어려워진다고 해보세요.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럼 오늘의 취업자가 내일의 실업자가 됩니까?
그럴 일은 거의 네. 없어요. 반면에 미국은 임금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탄탄하게 되어 있다고. 네. 뭐 오히려 우리나라만 이렇게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거는 세계가 다 그렇고요. 네. 아, 미국도 마찬가지 고용시장이 지금 탄탄한 거예요. 23년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후행하면서. 근데 왜 이렇게 고용이 탄탄한 줄 아세요? 그것도 가난해서예요. 가난해지고 있어서요. 제가 11월 달에 미국에 좀 다녀왔는데 FMC 회의 참석도 네.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택시기사분들을 만났는데 택시기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하나같이 투잡띠인데요. 쓰리잡도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고용시장에 이탈하려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자리의 컨셉이 안 좋아져요. 질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취업자의 정의, 취업자의 정의, 이 정의를 한번 보면 일주일에 1시간 일했어요. 취업자예요, 실업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은 좀 한 실업자 시간 아닌가요? 취업자예요. 소득을 영위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 취업자의 정의에 들어. 그러니까 취업자의 정의를 지적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 역사상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의를 비판하지 마세요. 일단은 나중에 그건 비판을 해봅시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옆집에 아주 우리 주인처럼 멋있게 생긴 청년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허우대는 멀쩡한데 백수야. 근데 그 백수가 삶이 어려우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장사도 어려우니까 아버지가 혼자서 치킨집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가서 배달 일을 도와줘요. 아, 그래도 아무 생각 없이 백수인 줄 알았더니 아버님 일이라도 도와줘서 다행이다. 그럼 이 사람은 실업자인가요? 취업자인가요? 도움을 줬다면 실업자겠죠. 도움을 줬다면. 네, 무급이에요, 도움만. 무급. 네, 무급이에요. 무급으로. 네, 무급으로. 실업자 같죠? 네. 그 백수도 취업자입니다. 정의상 취업자예요. 정의상. 예. 취업자를 정의 내릴 때,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릴까요? 너무 재밌네. 그 취업자가 2,700만 명이랬잖아요. 그 중에 약 2,000만 명, 2,100만 명이 임금 근로자예요. 임금 근로자 말고 나머지가 비임금 근로자예요. 근데 그 비임금 근로자의 일부가 고용주, 자영자. 고용주는 알바생 데리고 일하는 분. 고용주. 그리고 혼자 온전히 자영업 하시는 분, 자영자. 이게 자영업자예요. 요 개념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무급 가족 종사자. 무급 가족 종사자는 취업자입니다. 방금 이웃 네, 기부인님 이웃 백수. 같은 네, 백수가 아니네요. 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의와는 달라요. 그렇다고 그 정의를 비판하지 맙시다. 그 정의는 작년에도 똑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작년보다 올라갔나 떨어졌나 이런 걸 비교함에 있어서 네.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니까 시장에 머물려고 해요. 노동시장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집도 어려우니까 아버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설명해 보면 고용시장이 그래서 탄탄한 것이고 그리고 원래 고용시장의 충격은 후행적으로 온다. 됐죠? 그리고 페드가 어제 그저께 전망을 했죠. FOMC 회의 결과 보고하면서 페드가 뭐라 했냐면 실업률도 올라가는 걸로 그리고 9월 달에 전망한 것보다도 올라가고 실업률 자체가 4%대 후반대로 올라가고요. ECB가 역시 경제 전망치를 제시했죠.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역시 실업률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리고 고용시장은 원래 이렇게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지금 안 나타나는 것이지 원래 경기 침체가 오고 나서 고용 침체가 오는 거예요. 2023년은 진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미국도.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뭐 공포감을 드리기보다는 내년에는 이렇게 설명드려서 어려운 건 어렵다. 네. 그럼 어려운 걸 알고 갑시다. 그러면 덜 충격이니까 알고 갑시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그러면 난 뭘 준비하지? 이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공포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알면 공포감이 안 생겨요. 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보통 위기 때는 현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럼 달러나 금을 사야 되는 걸까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와 침체는 일단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역시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도 위기가 아닙니다. 침체예요, 침체. 만약에 위기로 번져지면
이 위기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장 근래에 있었던 위기가 팬데믹 위기 때 공포감이 막 커졌잖아요. 저도 20년 1월 팬데믹 발생하자마자 여러분들한테 금사시라고 했었어요. 네. 금사세요. 왜? 변동성, 빅스 지수를 보면 네. 변동성이 막 폭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공포감이고 잘 모르게 물음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럴 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 금값이 왜냐하면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그때 팍 일단 내 돈 지켜야 되겠어 하면서 돈이 급격히 이동합니다. 어디로? 금으로. 그러니까 돈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나도 이동시키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2022년에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것은 돈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는데 왜 나만 주식으로 몰리느냐. 주가 떨어질 때마다 추격 매수하는 것은 이 돈이 이쪽으로 자꾸 몰리는데 나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의 이동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성이 커질 때 이렇게 금값이 올라요. 그리고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이 터질 때 그 전쟁이 터질 것 같아 하다가 진짜 펑 터지니까 깜짝 놀라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 이 변동성은요 지금 이 경제 위기급이 발생해야 금값이 오르는 거고요.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니라 경기 침체 국면은 조금 다른 경향성이 있다. 다른 요소를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내년 3.6% 정도 돼요.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전망이에요. 그러면 목표 물가가 뭐예요? 2%죠. 계속 제롬 파월이 강조해줘서 거의 모두 알고 70억 국민의 상식이 됐어요. 목표 물가가 몇 %인지 파월이 계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목표 물가 2%를 여전히 웃도는. 그러니까 다만 이 목표 물가가 모두에게 목표 물가는 아니에요. 선진국들이 2%를 도입하고 있고요. 신흥개도국들은 4, 5인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 나라에 따라 달라.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목표 물가 자체가 4, 5 높았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신흥국들은 고성장,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선진국들은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물가 자체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 2%라는 목표 물가를 상회한다. 그럼 상회하면 할수록 그거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물가인 건데 22년 한 해 엄청난 고물가였던 거 맞고요. 다만 물가 정점 찍었을 뿐이지 물가가 안정화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5%대, 미국도 여전히 7%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세예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렵다라고 표현하는 그 기준선, 위험선이 4%예요. 그걸 여전히 상회하는 높은 고물가 기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년 상반기 우리나라 물가 기준으로는 대략 4%대. 그리고 하반기는 3%대. 미국은 상반기가 대략 5%대. 하반기가 4%대. 미국 레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금리 인하가 어려워요.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집값은 긍정적인, 왜냐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부동산은 그럼 아직이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부동산은 아직이죠. 네, 그럼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보면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워낙 싸진 주식들이 많고 특히 네. 국민 주식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만전자잖아요. 네. 기회는 아닌지. 네. 기본적으로 주가는 2022년 10월이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지난번에 와서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크게 봐서는 22년 끝자락일 것이고 저점이. 네. 그리고 그 저점은 10월인지 11월인지는 제가 가늠할 수는 없으나 10월 정도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금리가 아니라 그 앞단에 먼저 볼게요. 물가. 물가의 정점이 언제예요? 미국 기준으로. 6월이죠. 9.1%. 네. 그리고 쭉 떨어지다가 7.7%, 7.1% 이렇게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그때 정점 맞아 라는 마음이 강해지죠. 확신. 그 확신이 들 만큼 물가 정점 맞아 그때가 라는 그 주장이 집중되는 시점이 물가 정점론인 거죠. 물가 정점 맞을 거야. 그게 정점론인 거예요. 그죠? 그게 10월이잖아요. 네. 물가 정점론. 그러니까 물가 정점 찍고 안정화되고 있어. 나름 안정화되고. 물론 여전히 높은 물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 높은 금리면 물가 잡기 충분해. 그러니까 결국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한 게 아니고 속도 조절론이 부상한 게 10월이에요. 네.
또 그 지점에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네? 금리 인상 행동 때문에 강달러가 나왔는데 이제 미국이 속도 조절 들어가네?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 정점론. 그리고 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데는 상당히 기여하는 게 2022년 2분기 국제 유가가 고점이었고 그거보다 다시 반등하긴 어렵겠네. 맞아 하는 국제 유가 정점론. 역시 10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가 저점론. 네.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테니까. 그리고 강달러도 이제 완화되니까 주가에는 조금은 훈풍은 들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저점 맞구나 하는 생각, 주가 저점론. 이게 모든 것이 국제 유가 가지고 말씀드렸고 달러 가지고 말씀드렸고 금리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물가를 가지고 주가를 가지고 지표만 달랐지 이 모든 지표들이 톱니바퀴처럼 얽혀 있어가지고 같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예요. 다 같은 단어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10월이 저점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이고요. 네. 거기에 더 무게를 담아주는 것은 기준금리의 고점이 23년 2분기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 정도 선행하니까 주식은 선반영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0월이 저점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도. 네. 근데 이 12월 FOMC 회의 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23년 2분기에 대한 기대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5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 FOMC에서는 보니까 5.1이라고 해요. 그러면 약 0.1%포인트만큼은 서프라이즈죠. 그게 반영된 게 어제 오늘의 주가인 거예요. 주가 하락. 네. 그러니까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으니까 추가적인 조정이 있는 거지. 금리 때문에 추가 조정. 그 밖에는 이건 다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주가 저점은 통과됐다. 주가는 저점을 통과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주가가 대세 상승이 오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저점을 형성하는 건 맞을 수 있으나 이 주가가 막 굉장히 강한 상승세? 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네, 그런 말씀 좀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